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타임스 문화부 기자 테일러 제임스입니다. 서양 역사책에는 없지만 세계 해전사를 완전히 뒤바꾼 영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 책상에 놓인 한 권의 만화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카고 서점가를 폭풍처럼 휩쓴 어드미럴 리, 불과 3개월 만에 12만 부가 팔린 이 책의 주인공은 16세기 한국의 장군 이순신이었어요. 한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친 기적의 주인공. 이것은 신화가 아닌 역사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저는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 앞에 서게 됐어요. 왜 현대 미국인들이 450년 전 동아시아의 해군 장군에 열광하는 걸까요? 제가 만난 독자들의 눈빛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한 편으로 시작된 열풍.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CNN과 BBC가 주목하기 시작한 이 열풍의 중심에는 위대한 리더십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죠. 이 취재가 제 삶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과장된 신화라 생각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쳤다고? 저널리스트로서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화를 깨부수는 비판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사관학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강당은 각국의 해군 장교들로 가득 찼고 이순신의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버드의 브라이언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죠. 넬슨보다 더 위대한 사령관은 이순신이다. 영국 해군의 영웅과 비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웠는데 그를 뛰어넘는다니요. 그 순간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조지타운의 존슨 교수는 역사적 과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순신의 천재성을 인정했죠.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감탄하는 인물이라면 직접 그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읽었죠. 그의 생애, 전투, 리더십, 그리고 명량해전의 전술까지.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명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울돌목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그 놀라운 전투가 벌어졌어요. 해협 앞에 서자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45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이순신은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냈죠. 해협의 물살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초속 10노트가 넘는 조류가 귀를 찢는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현지 어부들은 이곳을 배의 무덤이라 부른다고 해요. 해군사 전문가 김준호 박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구 언론인이 이순신을 취재하러 왔다는 소식에 그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죠. 김 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적이 이 좁은 해협에 들어오면 배를 조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선의 판옥선, 거북선, 하객진 전법, 치밀한 시간, 계산까지. 특히 판옥선은 일본 전함보다 안정적이고 화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무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죠. 전문가들과 함께 재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순신은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일본 함대를 유인했고 좁은 해협에서 적의 수적 우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시뮬레이션을 보며 김 박사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순한 취재자가 아닌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인간적 면모였습니다. 백의종군이라 불리는 그의 정치적 실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고한 모함으로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고 온몸이 채찍에 찢긴 채 죄인의 신분으로 전장에 돌아가야 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투옥되고 고문받는 순간에도 그는 나라를 걱정했다고 해요. 한국의 사학자 박성민 교수는 서울의 고즈넉한 연구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물처럼 간직한 난중일기 복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이순신의 필체는 강인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박 교수는 천천히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이 몸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저는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도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한 사람,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간 지도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 한 문장에서 저는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했어요. 특히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말에 담긴 무게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명량해협을 찾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일출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물살 소리가 마치 과거의 전투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해협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물살이 부딪히는 곳에서 생기는 소용돌이는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어요. 그날 함께한 미국 해군 장교 마이클 스미스는 해협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해군 전술 교범에서 이순신을 배웁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현대 해군 전략의 기초입니다. 애너폴리스 사관학교에서는 매년 이순신 리더십 세미나가 열리고 졸업생들은 그의 전략을 연구한다고 해요. 마이클의 말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해협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전투의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어요. 전투 전날 밤 이순신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적 함대 앞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 절망? 아니면 필승의 의지? 그의 난중일기는 그 답을 보여주었어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든 그는 자신의 길을 확신했던 거죠. 이런 고백에서 저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난중일기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저는 이순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잃지 않았어요. 전략가이자 장군이었지만 그는 또한 한 아들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밤새 눈물을 흘렸고 전쟁 중에도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부하들의 죽음 앞에서는 통곡했고 그들의 가족에게 직접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학평론가 김지원 교수와의 만남은 특별했어요. 그녀의 연구실은 난중일기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을 넘어선 인간 내면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한 영웅의 내적 고뇌와 성장을 담은 심리적 자화상이죠. 정신과 전문의 이성준 박사의 분석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는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난중일기를 분석했습니다. 이순신의 글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정신적 균형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균형 감각.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부하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김 교수는 그 편지의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군관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생존을 넘어선 가치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순신을 연구하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저는 미 해군사관학교의 토머스 클라크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세계 각국의 군사 리더십을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강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현대 리더십은 숫자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순신은 그 원형을 보여줍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부하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약점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토머스 교수는 컴퓨터를 열고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프랑스 해군사관학교의 이순신 관련 교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 분석 보고서, 심지어 영국 해군 장교들의 이순신 연구 논문까지. 각국의 해군학교에서 이순신의 사례가 교과서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이순신형 전략 사고를 리더십 교육에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순신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팀원들과의 신뢰 관계 구축. 저는 이순신의 리더십이 왜 현대에도 유효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 정신에 빛나는 증거였어요. 마지막 취재로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찾았습니다. 우뚝 선 동상 앞에서 저는 마치 그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날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광장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이 한 사람의 위대함 앞에 모여 있었어요. 동상 앞에는 꽃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가족이 아이들에게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분이란다. 내가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사람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그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을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합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순신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요.